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본 과정 하고 계신데요. 지난 시간에 공동주택 관리 실무가 뭐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 관련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강론 첫 번째 입주자에 대한 관리 규약과 입주자 대표의 살펴보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회계 관리 관련해서 잘 아시는 관리비 분석, 그리고 또 시설 관리 관련해서 하자 보수나 또 장기선 계획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흐름이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회계 관리는 그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나 또 실제 실무에서나 상당히 까다롭게 접근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론만 틀려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1차 과목에 회계 원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마 1차 과목에 당락을 아마 좌우할 정도로 무지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죠? 뭐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금 문제 푸시고 하고 계신데, 이 회계 원리라는 과목과 회계 관리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요. 회계 원리를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거는 회계적인 사고를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계적 사고를 깨치기 위해서 영리 기업에 대한 그 기업 회계 기준서를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측정도 하고 이런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관리사무소 회계는 이 비영리 회계라서 뭐를 뭐 감가상각을 하고 뭐 평가를 하고 측정을 하고 이런 개념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법률에서 정한,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서 정한 관리비라든지 기본적인 법령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 이제 이건 뭐 시험까지 쭉 앞으로 가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 회계 관리에서 틀리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맞춘다 그 얘기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실무에서는 일단 회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은 이렇게 긋고 하시는 것보다 일단 실무적 회계 관리는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해서는 아주 수월하다. 이렇게 큰 전제를 놓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만 볼 텐데요. 우선 이제 회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개념을 좀 잡고 합니다. 관리비 예치금. 자, 그리고 관리비, 우리가 이제 관리비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입주자 등, 입주자와 사용자, 그렇죠? 이런 개념이 있듯이 관리비도 관리비 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관리비 부과한다, 관리 부과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관리비 등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리비 등은 관리비와 사용료 뭐 똑같죠. 지난 시간에 했던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 뭐 이렇게 하듯이,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관리비는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10개의 항목이 있고, 사용료는 다시 이제 이렇게 따로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납부대행 형태로 진행이 되는 사용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여기 이제 9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와는 구분해서 징수하라라고 하는 구분 징수 항목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보면 가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머리 글자 암기도 해드리고, 그래서 접근이 아주 쉽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는 뭐 실제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100% 나오겠죠, 그죠? 관리부가 하는 게 주된 업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어느 것이 나올 것이 예측도 되고, 또 이렇게 암기를 할 때 머리 글자 암기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면 거의 다 맞춘다.
이렇게 이제 접근이 돼요. 자, 또 하나는 이제 기타 사항으로 보실 텐데, 회계와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죠? 사업자도 선정을 해야 되고, 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또 그 선정된 어떤 일부 용역사항에 대한 집행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진행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과정에 이제 감사,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주로 문제도 구성이 되고요, 내용도 전개가 됩니다. 자, 우선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우선 이 관리비 예치금은 초기 운영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회사를 하면 왜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 발행한 그 비용을 가지고 회사에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 자금 뭐 집행을 하게 되는데, 관리사무소도 개소가 되면요. 처음에 관리사무소 개소가 되면 관리비 부과는 그 달 쓴 거를 모아서 다음 달에 걷잖아요. 첫 달은 그렇다고, 야, 이거 다음 달에 우리 관리 받으면 줄 테니까 월급 다음 달에 받아. 그러면 일하시는 분이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쓸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리비 예치금은 소유자가 부담을 합니다. 소유자가. 그러니까 전세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 잘하고 이야기되는, 그러니까 뭐 등기 권리권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이제 관리비 예치금 부담을 하죠. 그래서 이 관리비 예치금은 초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사업 주체가 사업 주체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집을 집단적으로 지업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다 그랬어요. 또 일정 초기에 분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체는 인수인계하고 떠났습니다. 미분양분이 일정 기간, 뭐 예를 들면 뭐 3년, 4년 후에 분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체는 인수인계하고 떠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누가 받아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관리 주체도 관리비 예치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관리비 예치금은 사업자, 관리 주체가 모두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나오면 이 사업 주체도 나오고 관리 주체도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로 이제 초기, 이건 이제 나중에 미분양분이 나중에 분양이 됐을 때 어차피 이건 이제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28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회계관리에서 회계처리 흐름에 관리비 예치금에서 1번 관리 주체는 뭐 이렇게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랬고, 또 박스 안에 보시면 사업 주체는 뭐 이렇게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항은 그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리비 예치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니까 전세 놓고 간다든지 이럴 때는 관리비 예치금을 받아가는 게 아니죠. 그죠? 집을 팔 때, 완전히 팔 때. 그러니까 전세입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회계를 배우시는데, 회계 이제 개정 과목이라고 배우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머리 아픈데, 요 관리비 예치금은 실무적으로는 자본으로 분류가 됩니다. 마치 그 주식처럼 자본으로 분류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관리비 예치금 보셨고, 근데 이제 나중에 집 팔고 가려고 하니까 그 뭐 정상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 관리비도 체납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장기선 충당금 또 뭐 여러 가지가 막 체납이 돼 있다. 그럼 관리비 예치금 미리 들어올 때 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돈에서 이제 이렇게 차감이 되고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2번, 그죠? 28페이지 2번에 이렇게 나와요. 자, 관리비 예치금 개념 보셨고요. 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업을 하려면 예산 세우죠. 그래서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세워요. 그래서 입자 대표의 의결을 맡아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회계연도가 끝났다. 그러면 또 결산이라는 걸 하죠. 결산 이제 2개월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28페이지, 29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 예산 승인하고 결산, 승인하는 건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겠죠.
마찬가지 우리 왜 정부 예산도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잖아요. 뭐 그래서 뭐죠? 뭐 연말 막 돼가지고 뭐 이 해를 넘기냐 마냐 막 하고 뭐 그 예산 통과가 진통을 겪잖아요. 공동주택에서도 요 예산 통과 1개월 전에 이제 해서 하는데 사실 이제 실무에 가시면 이제 소장 입장에서는 요게 조금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뭐냐면 예산의 주 요인이 뭐 물탱크 저수 청소도 하고 뭐 세관도 하고 뭐 보수도 하고 뭐 이런 비용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건비거든요. 급여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인근 단지 조사하고 뭐 그 예산 작성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통과시킬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도 뭐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이제 급여가 보수 형태로 지급이 되니까 이 부분도 일정 수준이 또 돼야 되겠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예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관리비 등입니다. 이건 이제 반드시 나오는 문제고, 가지수가 지금 보신 것처럼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긴 해요. 하긴 한데 실제 뭐 기출되는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하셨던 범위 내에서 다 나오니까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관리 분석을 할 텐데요. 자, 관리비 등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관리비하고 뭐요? 그렇죠. 사용료입니다. 이렇게 사용료. 그러면 우린 지금까지 관리비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그 아파트 관리비 얼마 나와? 뭐 얼마 내? 뭐 관리비가 어때? 높아? 낮아?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관리비와 사용료로 분류가 돼 있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입주자 등을 법령에서 구분하듯이 관리비 등과 관리비를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관리비 등과 관리비를 잘 구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관리비라고 하는 것과 이 사용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이게 이제 많아요. 가지수가. 그죠? 그래서 관리비라고 불리우는 거는 29페이지에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머리 글자 한번 볼까요? 일청, 경소, 승지, 난급, 수위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승지, 난급, 수위. 나중에는 뭐 요 항목 다 기억을 하게 되고요. 좀 특이할 사항과 뭐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뭐 제세 공과금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세부 내역은 30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30페이지 잘 나와 있어요. 거기 인건비, 사무비, 제세 공과금 이렇게 쭉 돼 있고 쭉 읽으시면 뭐 크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일반 관리비가 있고 청소비. 우리 이제 청소원 인건비라든지 또 용역을 중에 되면 이제 뭐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비용 이런 걸 얘기를 하죠. 또 경비비, 이제 경비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죠. 근데 이제 이 뭐 경비비나 청소비, 소독비, 뭐 소독은 소독하는 거에 대한 소독원 인건비나 약품 뭐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이걸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직영을 한다. 그러면 주된 그 비용은 인건비일 거고요. 그죠? 그리고 위탁을 주겠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제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용역을 주겠다. 용역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용역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계약할 때 하는 그 용역 금액. 이런 것들이 청소비나 경비비, 소독비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은 혹은 뭐 기계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일반 관리비의 비용으로 구분이 되고요.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경비비나 청소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쾌적한 또 유주보수하고 뭐 이런 업무를 다 같이 하시지만 실제 비용을 추산할 때는 일반 관리비, 경비비, 뭐 청소비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나뉜다는 거죠.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승강기 유지비는 이제 많이 좀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승강기를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승강기 유지비, 그러니까 승강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승강기를 운행을 할 때 뭐 승강기 전기료도 들고, 또 뭐 승강기 뭐 등 나가면 등 교체 비용도 들고, 또 승강기 검사할 때 되면 또 검사비라는 것도 들고 그렇습니다. 승강기를 또 이제 또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자동차처럼 점검하거든요. 그럼 점검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설비 쪽 공부를 하시면 좀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료도 있고, 승강기와 관련된 비용이, 그죠? 또 등 나가면 이제 보수비도 있을 수 있고, 또 검사비도 있을 수 있고, 승강기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거든요. 또 점검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이제 많은 비용을 다 승강기 유지비에 넣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거기도 승강기 유지비 해놓고 보시면 용역시의 용역 금액, 직영시에는 재부대비 및 자재비,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료에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전기료는 승강기 전기료는 승강기 유지비 아니에요. 일단 이건 아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승강기 전기료는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승강기 전기료는 여기 이제 사용료라는 개념을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이제 처음에 이제 사용료라는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사용료라는 요 9가지 항목이 뭐가 있냐면, 가수, 머리 글자로 보면 뭐 가스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급탕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생활 폐기물 수수료, 입자비, 운영비,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머리 글자로 그냥 암기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쁘다는 거죠. 이뻐, 그러니까 정난전 선생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쁘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료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 승강기 전기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여기에 포함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용되는 전기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승강기 유지비 그럼 다 승강기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수선 유지비를 잠깐 볼 텐데요. 요 수선 유지비, 요 개념이 조금 어렵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요 수선 유지비가 이제 4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만 잘 이해를 하시면 엄청 이해를 하신 거고 매우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좀 처음에는 접근하시는 이게 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 수선 유지비를 잠깐 가나다라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나번에 보시면 냉, 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 유지비 및 재반 검사비, 이런 얘기 나와요. 나오죠? 보수 유지비 및 재반 검사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여기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반 검사비니까 승강기를 검사를 하든 뭐 다른 뭐 보일러를 검사를 하든 검사비와 관련되면 그게 승강기를 검사했다고 해서 승강기 유지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선 유지비 4개 항목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로 간다. 요거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좀 개념이 잡힙니다. 처음에만.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 얘가 남았지. 그래서 승강기 유지비라고 하는 게 점검비입니다. 승강기는 매달 한 번씩 자체 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체 점검하는데 드는 비용이 결국 승강기 유지비가 됩니다. 뭐 실무에 계시다고 하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세금계에서 이렇게 발행해 주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제 입금하고 승강기 유지비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승강기. 승강기 전기료는 공동으로 이용되는 전기료, 또 이러한 검사비는 또 수선 유지비.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승강기유집은 이제 점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승강기유집의 용역 시엔 용역 금액 그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 승강기 자체 점검 이 유지 그 보수 업무를 대행을 주거든요. 대행 없이 청소나 소득처럼 이렇게 되는 비용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난방비와 급탕비가 나옵니다. 그죠? 요 난방비와 급탕비. 난방비와 급탕비. 근데 요 난방비와 급탕비는요. 여기에 요 아까 사용료라고 하는 여기에도 난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1페이지에 그 사용료 등의 납부대행 그래서 거기 이제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4번 보시면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난방비와 급탕비 맞는데 이건 무슨 난방이라고요? 지역 난방. 이건 무슨 난방? 이건 중앙 난방이에요. 중앙 난방죠. 중앙 난방은 단지 안에서 난방수와 급탕수를 만들어서 단지 내에서 해결하는 걸 중앙 난방이라 그래요. 세대에서 해결하는 거는 개별 난방, 단지 내에서 해결하는 거는 중앙 난방. 커다란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 단지로 보내주는 건 지역 난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뭐 쉽게 잡으실 수 있죠. 자, 이런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개별 난방의 경우는 그 세대에 사니까 우린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그 세대에 뭐가 얼마나 나은지조차도 잘 모르죠.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비엔 빠지고 그러면 중앙 난방의 경우는 계산을 해야죠. 그죠?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앙 난방의 경우에 난방비 급탕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지역 난방의 경우도 어쨌든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난방비 급탕비는 중앙 난방의 경우와 지역 난방의 경우가 비용이 발생되고 한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중앙 난방은 뭐로 갔어요? 관리비로 갔습니다. 관리비. 지역 난방은 사용료로 분류를 하죠. 자, 처음에 학습하실 때 꼭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입주자와 입주자 등이 다르죠. 그죠? 입주와 입주자 등이 다르잖아요. 공동주택 거주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냥 입주자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거주하는 사람 사용자 포함이니까 입주자 등이라고 불러야 되듯이 그런 개념이 아직은 우리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구분해야 돼?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있어요. 법령에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거 쓰고 나서 정산해서 나오는 돈 그냥 관리비 은행에 관리비 내려간다. 뭐 자동 이체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법령으로는 그냥 관리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관리비 등이라고 하거나 관리비와 사용료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그러니까 좀 서러서 이렇게 접근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제가 꼭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꼭 개념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그렇게 이제 잡혔다고 보면 관리비는 중앙 난방의 난방비 급탕비는 관리비고 또 지역 난방의 난방비 급탕비는 사용료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왜 다르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다르냐? 왜 이거를 똑같이 그냥 세대에 쓴 건데 이걸 왜 그냥 뜨거운 물 쓰고 뭐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다르게 하나는 관리비로 하나는 사용료로 부과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중앙 난방의 경우의 메커니즘은 공동주택에서 보일러를 커다란 걸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보일러에서 가열을 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수돗물도 공급을 하고 또 가스도 이렇게 공급을 해서 막 열심히 불을 뗍니다. 그죠? 불을 떼가지고 여기 이제 증기를 생산을 해서 이 증기를 열교환해서 난방으로도 쓰고 급탕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따뜻한 물도 쓰고 난방.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간 거는 지금 보니까 수돗물, 그죠? 용수대. 또 가스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동력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투입을 해서
데워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세대에 있는 것들 다 세대 급탕 쓴 것들, 온수 쓴 거 다 모아놓으면 급탕 단가를 곱해버리면 급탕비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 급탕비를 빼면 나머지가 난방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서 부과되는 비용이 관리비고요. 지역 난방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지역 난방은 우선 이 안에 보일러가 없죠, 그죠? 그러면 지역 난방공사에서 아예 여론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요. 그럼 우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올 때는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계량기 하나만 있습니다. 계량기, 그죠? 계량기에서 검침을 한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난방이나 급탕으로 열 교환을 하죠. 이제 열 교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난방이나 급탕으로 해서 이제 세대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중앙 난방일 때는 용수대 계산해야 되고 가스비 계산해야 되고 또 급탕비 계산해야 난방비가 나오잖아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는데 지역 난방은 어떠냐? 요 계량기 검침을 딱 해보면 전체 비용이 딱 나오죠. 검침해보면 뭐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세대 전기요금 쓰면 전기요금 나오고 뭐 가스 쓰면 가스요금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라 좀 커서 그렇지 전 세대가 쓴 게 한 번에 딱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스를 사용한 가스 사용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가스 사용료가 이렇게 검침이 되면 그걸 이용을 해서 난방급탕을 했기 때문에 그 급탕을 한 세대 거 다 모아놓고 그 나머지 빼버리면 또 난방비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검침이 이렇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검침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용료라고 하고 이 검침에서 요금 부과하겠죠. 그죠? 전기료도 검침하죠. 요금 부과 되겠죠. 그러면 전기료는 한전에서 가져가고 이건 뭐 이렇게 뭐 지역 난방에 뭐 공사가 있으면 지역 난방 공사에서 이거 또 돈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걸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사용료 중에 아까 사용료 저기 두 가지 따로 부과가 있고 납부대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납부대행 형태의 사용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9가지는 납부를 대행하는 형태의 사용료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스 사용료, 뭐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급탕비 이건 지역 난방이에요. 계량기가 있어야 돼요. 계량기 다 있죠. 계량기, 정화조 오물 수수료,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생활폐기물 수수료, 입자대표의 운영비, 보험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납부 대행이다. 그래서 여기는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기, 가스, 수도 이거 이제 계량이 가능한 것들은 다 사용료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셨고요. 요거 이제 난방비 급탕비를 같이 보시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쭉 보셨고, 요건 이제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기. 요즘들은 이제 공동주택에 뭐 세대에서 승강기도 부르고 뭐 차량 출입하는 게 뭐가 들어왔는지 나가는지 다 하잖아요, 그죠? 지능형 홈 네트워크가 구축이 거의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이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유지비가 되고요. 위탁 관리를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위탁 관리, 주택 관리 업자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위탁 관리 수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보셨는데, 그러니까 우선 이제 가지수가 많아서 복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뭐 난방비, 급탕비 이런 거 이제 분류하는 정도로 하는데 어떤 개정 과목에 대한 이해는 그냥 이것만 딱 정리를 합니다. 실제 이제 시험에서 가수 전난정 선생은 이쁘다 사용료 끝. 나머지는 관리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관리비와 사용료로 분류가 된다라는 개념만 꼭 잡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너네 단지 관리비 등이 얼마가 부과됐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관리비가 얼마야? 나 이 관리비 얼마 냈어. 그러면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는 최소한. 그죠? 그러니까 그 구분. 그래서 시험에서 뭐 매번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납부대행 사용료가 아닌 것은, 뭐 관리비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개념이 잡혔다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하실 부분이 뭐냐? 요 개념을 잡는데요. 구분징수예요. 야, 그럼 이건 뭐를 구분한다는 얘기냐? 이제 우리 교재로 보시면 30페이지에 있고 하단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관리비와 구분징수해라. 관리비와 구분징수해라. 구분해서 징수하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관리비는 누가 내야 되느냐? 쓴 사람이 내겠죠. 이런 거 쓴 사람들. 그러니까 관리비를 누가 내느냐 그러면 입주자가 냅니다. 사용자는요? 사용자 썼으면 내야죠. 그죠? 사용자가 썼으면 내야 돼. 그래서 관리비는 누가 내느냐 그러면 입주자 사용자가 내는 거예요. 사용료는 누가 낼까요? 쓴 사람, 말 그대로 사용료니까 입주자가 썼으면 입주자가 내고 사용자가 썼으면 사용자가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입주자 사용자한테 다 부과시키지 말고 누구한테 구분해서 누구한테만 입주자한테만 부과를 시켜라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그 구분해라라고 하는 게 그거는 입주자만 부담하는 비용이다. 입주자만 부담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입주자 부담하는, 요 소유자가 부담하는 관리비 예치금 받지만 이거는 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자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관리 부과할 때 쓰는 게 아니고. 그럼 관리비 매번 부과할 때 사용자는 빼고 입주자한테만 부과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 개념이 어려운 개념인데 하나는 장기수선 충당금이고 하나는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에요. 안전진단 실시 비용. 그게 꽤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소화를 하실 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뭐 놀이터를 가 보니까 뭐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풀려 있어서 흔들흔들 거린다. 그러면 그 볼트가 보니까 이게 뭐 이가 나가가지고 잘 안 조여져. 그럼 볼트를 사서 끼울 수 있죠, 그죠? 조일 수 있잖아요. 이러한 비용은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아까 보셨던 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수선 유지비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옥상에 갔더니 옥상 세대 비샌다 그래. 옥상에 갔더니 막 다 갈라져가지고 그 방수 처리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건 작은 비용으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선 유지비로 부과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수선 유지비는 입주자가 내는 거예요, 사용자가 내는 거예요, 입주자 사용자가 내는 거예요? 입주자, 사용자, 그죠? 이거니까. 그러면 사용자의 전세입자가 아니 저 지붕방수가 지금 터진 것도 아니고 언제 내가 살기도 전부터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내 돈을 왜 내느냐. 그리고 저걸 보수를 하면 그게 뭐 2, 3년 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가는데 그걸 돈을 내가 왜 내느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놀이터에 볼트 하나 교체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 둘은 관리비하고는 구분해서 입주자만 부담시켜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이 이제 그럴 때 쓰는 비용이에요.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큰 비용.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비하고 구분 안 하면 전세입자나 이런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거 지금 내가 전세기간에서 할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장기수선. 그래서 요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 뒤에 이제 학습을 하실 거고요. 여기 이제 안전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개념은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하자보수 하기 전에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이 무너졌어요. 기둥에 막 금이 갔어요. 그럼 거기 살 수 있어요? 이거 겁나서 못 살죠. 그럼 어떻게? 이게 안전한지,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뭐 이렇게 무슨 뭐 확인 받아봐야 되죠. 이걸 안전진단이라 그래요. 집이 금간 거를 전세입자한테 돈 내라 그러면 내겠어요? 안 내지. 그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은 구분징수 항목인데 그 의미는 부담하는 사람이 입주자로 이렇게 제한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관리비 등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마쳤습니다. 뭐 이거는 기초나 아니면 뭐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갈 때는 거의 비슷해요, 상황이. 그래서 주로 관리비 등에서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기타 사항으로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집행하고 감사하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죠? 특히 이제 감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과정 들어가시면 사업자 선정 어떻게 하고 집행 어떻게 하고 또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그 내용은 또 매번 시험에서 언급이 됩니다. 워낙 이제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본적인 이제 관리 분석 통해서 회계를 보셨고요. 여기에는 이제 따로 부가 항목, 이건 이제 납부대행 항목이고 따로 부가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이해하기 쉽게 보면 여러분 승강기를 사용을 했어요. 이사할 때 쓴 게 아니라 승강기를 언제 썼냐면 아우 애가 이제 침대가 너무 작다 그래 침대 새로 샀어. 장롱 새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피아노 새로 샀어요. 승강기를 올려야 되죠. 이거 뭐죠? 그죠? 크레인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 승강기 사용을 하면 그 승강기를 쓸 때 한 번 올리는데 뭐 5,000원이요, 10,000원이 이렇게 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승강기 사용료. 이건 이제 그 표현대로 하면 시설의 사용료입니다. 이런 이제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거는 관리비 고지서에 나와요? 5,000원, 10,000원이 아니죠. 따로 끊죠, 따로. 그 돈은 따로 끊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부과하는 항목. 이런 뿐만이 아니고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 세대에 있는 게 아니라 두 세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A 세대도 문제가 되고 B 세대도 문제가 되고 그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서로. 그리고 또 비용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워요. 이런 두 세대 이상의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여기에 있어도 이거를 관리주체가 하고 이 세대한테 부과를 따로 하는 거죠. 당신들이 안 하니까 전체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 관리주체에서 먼저 보수를 하고 여기에 따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부과 항목이에요. 그래서 31페이지에 보시면 따로 부과 항목에서 뭐 인양기 등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승강기가 대표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두 세대 이상 공동 사용에 제공된다 하게 되면 따로 부과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뭐 진단 뭐 이야기 했었잖아요. 진단 비용, 안전 진단 비용, 진단 점검, 또 하자 보수, 수선, 장기수선 계획 뭐 이런 이제 그 시설 관리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